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가짜 삶을 살았던 여자가 있습니다. 사라킴, 목가희, 김은재, 그리고 김미정. 네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아닌데요. 분명한 건 여자가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자는 명품 브랜드 부두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두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세상에서 감쪽같이 없애버리기까지 했으니까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여자가 이 말을 즐겨했던 이유는 주민등록조차 하지 못했던 무적자의 삶을 살았던 너무도 불우한 자신의 과거에 있었죠. 그런 여자에게 부두아라는 명품 브랜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사라킴, 목가희, 김은재 그리고 김미정. 네 개의 이름을 쓰면서까지 근근히 이어온 삶을 부두아를 위해 내버린 이유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여자의 이름, 사라킴. 지금부터 사라킴의 삶 속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레이디 두아 작품의 출발은 화려한 부두아 브랜드 파티에서 시작이 되지만 곧바로 하수구에서 목숨을 잃은 한 여자가 발견되면서 화려하고 찬란한 3월 백화점의 명품 파티장과 어둡고 냄새나는 하수구가 대비되면서 첫 포문을 열게 되는데요. 사건을 맡게 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박무경 경감은 목숨을 잃은 여자 옆에 한정판 버킨백이 놓여 있다는 걸 단서로 삼았죠. 분명 누군가가 해친 건 확실한데 명품 고가의 핸드백을 가져가지 않고 그 옆에 두었으니 말이죠. 도로에 하수구창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쓰러져 생명을 잃은 것으로 봐서 누군가에 의해 버려졌지만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 빛을 따라 그곳까지 온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한파로 결국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여자의 몸에 또 하나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한쪽 발목에 프랑스어로 새겨진 타투가 그것인데요. 우리말로 화려한 우울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타투는 뜨겁게 반짝이는 청담동 중심부에서 한파로 목숨을 잃게 된 여자의 삶을 극적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자 옆에 명품 핸드백과 발목에 새겨진 타투로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버킨백이 누구의 것인지는 바로 찾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 버킨백은 로드샵으로 유명한 녹스 대표 정여진의 것이었죠. 박무경 경감을 만난 정여진은 친구인 사라킴에게 그 명품백을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정여진은 5년 전 명품관에서 처음 사라킴을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캐리어에 5만원권 다발을 잔뜩 넣어온 사라킴은 자신이 명품 매장에서 만진 상품 전부를 당장 사겠다고 했던 인물이라고 했었죠. 인상적인 모습과 행동에 놀랐고 그 다음은 우연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부딪혀 와인을 쏟으면서 인연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발목의 타투 역시 한눈에 사라킴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재미있는 건 사라킴이 외국 명품 브랜드 부두아의 아시아 지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두아는 지난 100년 동안 유럽 왕실의 귀족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하이엔드 브랜드였죠. 상위 0.1%의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던 상품으로 핸드백 하나에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브랜드의 지사장이 하수구에서 삶을 마감했으니 박무경 경감은 정여진과의 사이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정여진은 사라킴과 한 집에 살면서 사라킴의 부두아 브랜드에 150억이나 되는 투자금을 넣고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15억의 수익금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정여진은 자신이 부두아에 투자한 150억 때문에 아주 큰 위기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두아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자신의 경제력으로 모자라니 회사 재산을 빼돌려 투자를 했던 건데요. 원래의 계약대로라면 이미 투자금이 반환되었어야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150억은 정여진이 회사 재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됐고 결국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정여진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해 사라킴을 위협했었는데요. 부두아 매장 내부의 영상에는 정여진이 보낸 사람들에게 위협받던 사라킴이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죠. 점점 정여진이 사라킴을 해친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박무경은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정여진 사건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사라킴의 정체에 대해 더 깊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금융범죄수사대가 조사한 바로는 정여진이 150억을 투자했다며 공개한 사라킴에 대한 정보가 모두 허위라는 것이었죠. 사라킴이라는 사람은 존재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나 나이, 출신 학교나 학력 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정여진은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공금을 유용한 것이 돼서 금융범죄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박무경은 부두아 건물 내부의 영상에 사라킴이 위협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던 장면을 떠올렸네요. 영상 속의 인물이 사라킴이니 신고자가 특정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신고자는 사라킴이 아니라 우효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네요. 우효은은 얼마 전까지 부두아에서 근무하면서 사라킴의 일을 돕던 직원이었습니다. 사라킴은 자신의 이름으로 신고한 게 아니라 직원 신분을 도용해 경찰에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죠. 박무경은 문득 누군가가 떠올랐네요. 목발을 짚은 채 흥신소직원 관련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왔던 한 여자였었죠. 경찰이 가진 내역은 우효은이라는 이름이었지만 그녀는 사라킴이 분명했습니다. 사라킴은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는 말을 되뇌면서 경찰서 앞 계단에 앉아 울고 있었죠. 손수건이 없던 박무경은 눈물 흘리는 사라킴에게 넥타이를 풀어주었었는데요. 박무경이 찾아낸 진짜 우효은은 자신의 친구 양다혜를 사라킴 몰래 부두아 매장 내부에 들인 일로 인해 갑자기 퇴사를 당하게 되었다고 했죠. 문제는 양다혜가 사라킴을 어디선가 봤던 기억을 떠올렸다는 것인데요. 퇴사를 당하고 나서 동종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었던 우효은은 양다혜와 오픈런으로 구매 대행업을 하고 있었죠. 박무경 경감의 조사를 받게 된 우효은과 양다혜는 사라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오래전 백화점 패밀리 세일장에서 처음 사라킴을 보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사라킴이 아니라 목가이였죠. 이제 드디어 사라킴이 오래전 사용했던 이름 목가이가 등장을 하죠. 박무경은 그 당시 3월 백화점 명품관 직원이던 목가이를 추적해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허사였네요. 목가이는 5년 전 저수지에 뛰어드는 영상에 등장을 한 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저수지의 물을 다 퍼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목가이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던 건데요. 박무경은 양가혜의 사진에 찍혀있는 목가이 발목의 타투, 화려한 우울이라는 프랑스어만으로 사라킴과 동일 인물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5년 전 세상을 떠난 목가이가 사라킴이라는 이름으로 청담동 하수구에서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요. 박무경은 그래서 목가이가 그 당시 백화점에 제출한 이력서를 조사했죠. 하지만 그 역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나마 건진 게 있다면 목가이의 마지막을 조사한 경찰을 통해 목가이가 남긴 유서 형식의 긴 편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네요. 거기엔 목가이가 왜 그런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감정까지 자세히 쓰여 있었습니다. 목가이가 근무한 3월 백화점은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직원 전용 화장실만 쓰라고 강요했었다고 하는데요. 위치상 직원 화장실과 명품관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유로
목가이는 매번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매장을 비워놓고는 직원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었네요. 그러다 빈 매장에 도둑이 들었고 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생기는데요. 백화점 규칙상 도둑 맞은 그 금액은 직원이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결국 목가이는 5천만 원을 배상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팀장의 심부름으로 백화점 임직원의 패밀리 행사장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목가이는 명품을 할인가에 구매해 중고마켓을 통해 외부에 되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구매를 부탁하는 상품까지 대신 가져다주는 상황까지 벌이는데요. 생각보다 그 일은 큰 돈이 되었죠. 오래 지나지 않아 목가이는 자신이 3월 백화점에 배상해야 하는 5천만 원을 만들어 갚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목가이는 큰 빚을 갚고 나니 용기가 생겼죠. 그래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좀 더 큰 목돈을 만들어야겠다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연히 찾아간 다나나 캐피탈에서 목가이는 5천만 원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명품 되팔기로 금방 재산을 불렸으니 이제 시간 문제라 생각했던 건데요. 하지만 되팔이 문제로 백화점 임직원 패밀리 행사는 금액 제한이 걸리게 되고 생각지 않게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는 없게 됐는데요. 문제는 목가이가 바로 다시 되갚으려고 찾아간 다나나 캐피탈에서 일어났네요.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었던 것이죠. 당장 이자를 넣을 수 없다고 하자 이자 금액만큼 다시 대출을 내주겠다면서 억지로 손도장을 찍게 만들고는 이자조로 500만 원을 더 대출받게 만들었는데요. 목가이의 긴 편지에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500이 5천이 되고 5억이 되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나나 캐피털 직원들은 목가이가 근무하는 백화점으로 찾아오게 되고 결국 코너로 몰리게 된 목가이는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서지더라도 찬란히 부서지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마지막 순간 역시 목가이는 아주 고가의 디올백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청담동 하수구의 버킨백과 함께 사라킴이 쓰러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날이 바로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캐리어에 5만원권 지폐를 가득 넣어 사라킴이 명품관을 찾았던 어떤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이죠. 녹스 대표 정여진이 처음 사라킴을 보게 된 바로 그날인데요. 그날의 이상한 기록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0년 전통 유럽 왕실 명품 브랜드 부두아 백을 구입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밤 11시 35분 닉네임 청담 여신이 명품을 사고 파는 중고 카페에 올린 글이었죠. 부두아 브랜드가 한국에 런칭을 한 건 그로부터 5년 후였는데 말이죠. 도대체 한국에 런칭도 하지 않은 부두아 백을 청담 여신은 어떻게 구입을 했다는 것일까요? 목가이가 긴 편지를 남기고 간 마지막 선택의 날, 정여진은 처음 사라킴을 보게 되었다는 건데요. 또한 그날 밤 쓰여진 청담 여신의 부두아 백 게시글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2018년 12월 26일 세 개의 사건이 발생된 것이죠. 이래 순서로 보면 정여진과 사라킴이 만나게 된 게 시간 순서상 맨 먼저의 일입니다. 백화점이 운영 중이던 시간으로 잡아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목가이가 저수지의 영상에 잡힌 게 그 이후의 시간일 텐데요.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일은 청담 여신이 중고 카페에 올린 부두아백에 대한 글이 되겠네요. 목가이가 긴 편지를 남긴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변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명품 되팔기를 하는 과정에 상품 금액만 먼저 받아 챙기고 상품은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5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자신이 챙겨놓고는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2018년 12월 26일 모가이는 물건값만 받고 돌려주지 않은 5만원권 5억을 캐리어에 챙겨 넣었죠. 그리고는 백화점 명품관으로 가서 손으로 만진 모든 걸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긴 편지를 쓰고 그 다음 저수지에서 뛰어내린 것인데요. 물론 바로 전 중고 카페의 청담 여신으로 접속을 했죠. 솔직한 고백이라도 하듯이 자신이 상품 금액만 미리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것과 달리 모가이는 살아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이 살았다는 걸 깨닫자마자 모가이는 저녁에 올렸던 중고 카페의 글을 모두 지우고 다시 글을 작성합니다. 영구광실 명품 브랜드 부두아 백을 구입했다고 말이죠. 백화점에 전시된 최고 고가의 디올백을 훔쳐 뛰어내린 모가이는 물속에서 가라앉던 중에 디올이라고 쓰인 메탈 로고가 각각 하나씩 떨어져서 DIOR이 아니라 DOIR로 재구성되는 걸 보게 되었죠. 디올의 스펠 중 알파벳 2개가 바뀌어서 디올이 두아가 된 것인데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신이 나서서 두아라는 명품 백을 런칭하겠다는 결심이 서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작품의 흐름상으로 보면 저수지로 뛰어들고 되살아나는 것까지 모두 계획에 있었다고 짐작도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모가이가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된 건 여러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3월 백화점 명품관에 든 도둑이 훔쳐간 5천만 원을 백화점 규정이라면서 직원에게 전액 배상하게 만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나나 캐피탈에서 자신에게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자신에게 다나나 캐피탈은 실오라기 같은 숨줄을 꺼내 짓밟아버렸으니까요.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모가이는 3월 백화점과 다나나 캐피탈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우선 사라킴은 다나나 캐피탈 회장인 홍성신을 만나기 위해 그가 자주 드나드는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홍성신은 그 당시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죠. 엄청난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장기증을 해줄 사람이 없어 자포자기하던 때였는데요. 우연을 가장한 사라킴은 홍성신에게 접근을 합니다. 5억만 준다면 신장을 기증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신장기증은 가족관계만 허용이 된 상태라 법적으로 결혼 상황이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야 가능한데요. 신장기증이 급한 홍성신은 사라킴과 당장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물론 사라킴은 원래 주민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입장이었지만 홍성신은 사라킴에게 김은재라는 이름을 만들어주면서 새로운 신원을 제공해줍니다. 백화점 직원 모가이였다가 사라킴이라는 이름으로 정여진을 만나긴 했지만 홍성신 옆에서는 김은재가 되는데요.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만 신장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라킴은 그동안 3월 백화점 회장 최채우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강지원이라는 작업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라킴은 우선 늙은 홍성신의 어린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금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김은재 연기를 했죠. 그리고는 강지원을 감정을 이용해 홍성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대신 공격을 당하고는 진짜 홍성신을 사랑한다는 듯이 철석 같은 신뢰를 사게 되는데요. 강지원은 홍성신을 공격했지만 대신 김은재가 당하게 됐기 때문에 한동안 소리소문 없이 숨어 지내게 됩니다. 명목상 강지원은 김은재에게 빚을 지게 된 건데요. 또한 그 일로 홍성신은 호적상 아내인 김은재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한다며 유언장을 수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사라킴의 계획에 있었던 것이죠.
사라킴은 김은재의 이름으로 홍성신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만 신장이식을 해줄 생각은 꿈에도 없었죠. 계속된 불행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건 그 중간에 잠깐 나타나는 희망이라고 했는데요. 신장이식 수술 전날 김은재가 사라지고 나서야 홍성신은 김은재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김은재가 도망을 가버림과 동시에 2년 전 다나나 캐피탈로부터 억지 대출을 받았던 목가이가 김은재라는 걸 알아채게 되는데요. 결국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 곁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사라킴을 잡아놓은 부하들에게 홍성신은 그냥 보내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김은재로부터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깨어났을 때 홍성신은 신장이식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라킴은 상징적으로 홍성신의 집 중정에 심어놓은 5억짜리 소나무를 베어갔습니다. 그 소나무에겐 역사가 있었죠. 홍성신은 자신을 놀려먹던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를 이어 갚아야 할 만한 거액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아들은 아버지 묻힌 선산에서 뽑아왔다며 시가 5억쯤 되는 소나무를 들여놓았다고 했습니다. 홍성신은 그것을 받고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 김은재는 자신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다 했지만 결국 그 소나무를 잘라냄으로써 자신 역시 복수를 모두 탕감해 준다는 의미를 남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홍성신의 집을 나온 사라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부두아 브랜드 런칭을 위해 착착 진행을 해나갔죠. 2018년 목가이의 마지막 날 만난 정효진을 다시 만나 자신이 부두아 지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데요. 그리고는 강지원을 다시 만납니다. 이제 남은 건 3월 백화점 회장 최채우였으니까요. 재미있는 건 두 사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부두아 브랜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홍성신 최채우 둘에 대한 복수와는 별개로 자신의 명품 브랜드 부두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네요. 물론 가장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 부두아 브랜드는 세상을 향한 더 큰 복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 사라킴은 진짜보다 훨씬 완벽한 가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운명의 여인 김미정을 만나게 되죠. 뛰어난 예술적 기질을 가진 김미정은 사라킴이 원하는 대로 부두아 백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데요. 사라킴은 한쪽으로는 정효진을 이용해 부두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강지원을 이용해 최채우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죠. 물론 자신의 아바타 같은 김미정은 부두아 백을 너무도 잘 만들고 있었고 말이죠. 사라킴은 뛰어난 예술적 기질을 가진 김미정이 자신처럼 무적자라는 알게 되면서 일종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핸드폰까지 만들어주는데요. 김미정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라킴을 한편 동경하면서도 한편은 자신과 비슷한 무적자라는 것에 동질감과 질투심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만든 원가 18만 원짜리 핸드백이 부두아라는 브랜드를 달고선 억대를 호가하는 명품이 된다는 걸 알고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큰 꿈을 꾸게 되죠. 자신이 사라킴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김미정은 연습이라도 하듯이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는 사라킴 흉내를 내며 여기저기를 다녀보았죠. 사라킴의 말투까지 흉내내면서 사라킴 카드까지 만들어 쓰고 다녔는데요. 사라킴이 무적자인 이유로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자 점점 용기가 생겼죠. 무적자인 사라킴이 아무리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만일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신원을 확인할 어떤 증거도 없다는 걸 김미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체격까지 비슷한 상황이라 김미정은 사라킴 대신에 부두아 파티에 입을 드레스 가봉도 대신 하러 갔었죠. 가장 걸리적거리는 건
지하 작업실에서 함께 재봉일을 했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었죠. 김미정은 부두아 파티에서 사라킴을 없앨 생각을 하고는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해 출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작업실의 모든 지문을 다 지우는 어려운 노력까지 했는데요. 그리고는 디데이 부두아 파티에 나타납니다. 그날 사라킴이 입을 드레스와 똑같은 드레스를 하나 더 맞춰놓고는 마치 쌍둥이인 양 사라킴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날은 사라킴에게 최악의 날이었죠. 정여진은 당장 150억을 상환해달라며 압박해왔네요. 거기다 자신의 편인 줄 알았던 강지원은 이미 김미정에게 부두아에 대한 진실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최채우로 노선을 갈아타버리고 말았는데요. 부두아의 비밀을 알게 된 최채우는 3월 백화점 입점 수수료로 매출 10%였던 금액을 30%로 상향하도록 사라킴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 김미정을 만났으니 사라킴에겐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텐데요. 레이디 두아의 내용은 끝까지 사라킴과 김미정을 뒤섞어 놓게 되지만 하수구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바로 김미정이었죠. 하지만 사라킴은 그녀가 사라킴이라 주장을 합니다. 박무경 경감은 사라킴과 김미정 둘 다 무적자기 때문에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데요. 그래서 홍성신이 신장이식 수술을 한 병원으로 갑니다. 김은재의 조직 샘플을 가져와 사라킴과 비교해볼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조직 샘플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홍성신이 완전히 없애버린 후였네요. 그래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라킴은 스스로 제 발로 경찰서로 걸어들어와 자신이 김미정이고 사라킴을 해쳤다며 자수를 했죠. 사라킴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라킴이 세상에 없어야만 부두아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사라킴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부두아 사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사라킴은 김미정이 돼서 사라킴을 하수구에 버린 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사라킴은 부두아를 살리려는 이유가 명품에 넋이 나간 세상을 향한 진정한 복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두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짜로만 살아왔던 자신도 이제 진짜 명품처럼 살기 위한 마지막 노림수였던 것일까요? 사라킴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네요. 넷플릭스 시리즈 레이디 두아. 명품 디올의 알파벳 하나를 바꿔서 만든 두아라는 이름이 신선했는데요. 처음부터 8부 끝까지 정주행을 하게 된다면 배우 신혜선과 이준혁의 미스터리 스릴러 레이디 두아 시리즈의 완벽한 조화를 느낄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레이디 두아 작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